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합니다. 설날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새해 첫날, 새벽 5시, 저는 시댁 부엌에서 홀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 한 박스, 파 3단, 고기 2킬로. 21번째 명절이었습니다. 21번째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부엌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은 시렸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시까지 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칼을 멈췄습니다. 물을 자르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접힌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물어보듯 그렇게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순간이 올 것을,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제 이름은 한소희입니다. 올해 46살, 25에 결혼했습니다. 26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1년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지?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명절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는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소희야, 전이 너무 두꺼워. 다시 부쳐. 파전에 파가 왜 이렇게 적어? 고기 냄새가 나는데 제대로 양념했어? 저는 매번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호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그렇게 말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안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요? 저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딸의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시댁 행사를 챙기고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준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민주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해요?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준호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레스토랑, 카페, 호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명세서 상의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이상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지 않는 계좌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순간 준호는 이렇게 말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당신이 의심병 있는 거 아냐?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래? 나한테 실망이야. 믿지도 못하면서 결혼 생활을 왜 해?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삼켰습니다. 의심을, 배신감을, 분노를. 하지만 준호의 태도는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딸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매달려? 난 주말에도 회사 가야 돼. 하지만 민서가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해서 당신이 데려가면 되잖아. 왜 나까지 끌어들여?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냐? 갱년기인가? 병원 한번 가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준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는 것,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 저를 통제하는 것.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 딸 민서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서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냉정한지. 어느 날 밤 민서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왜?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엄마 요즘 자주 울잖아. 나 다 들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상해. 나도 느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냉대, 의심, 그리고 제 고통을.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도와줄게. 증거 찾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아니야, 엄마. 우리 같이 하자. 아빠가 뭘 숨기는지 알아내자. 그리고 엄마를 지키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서와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아빠 카드 사용 내역 전부 출력해. 최근 3년치.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모르는 계좌로 송금된 것 있으면 다 체크해. 아빠 핸드폰은 내가 알아볼게. 비밀번호 몰래 확인할 방법 찾아볼게. 저는 민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우리는 밤마다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야근하는 날이면 더 자유로웠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제주도의 한 리조트,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민주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아빠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딱 10분.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사진, 카카오톡 백업 파일. 준호와 민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20대 후반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준호보다 16살 어렸습니다. 대화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번 주말에 또 제주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의 대답.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자. 당신만 생각나. 집에 있는 게 지겨워.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한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준호가 저와의 결혼을 끝낼 생각이었다는 것을. 민서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로펌, 가정법 전문 변호사 김현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혼하면 제 딸은 어떻게 돼요? 재산은요? 저는 일도 안 했는데. 김 변호사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절반은 당신 몫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요. 딸은 성인이니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다만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유리합니다.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제가 먼저 끝내겠다고.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저는 법률 상담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시 부동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 집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12억, 대출은 3억.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청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몰래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매달 생활비 중 일부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은 2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이혼 후 당장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서도 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나중에 엄마 혼자 살 때 쓸 수 있게. 저는 울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저는 마침내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한소혜 씨,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제출할지는 당신이 정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 서류를 꺼낼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낼 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설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안양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올해도 고생 좀 해야겠네. 식구들이 많아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나 할 말 있어. 저는 칼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우리 이혼하자.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지하게 생각했어.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무엇이 안 맞는데요? 모든 게 다. 대화도 안 통하고 당신은 늘 나한테 불만만 있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이제 정리하고 싶어. 누구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으니까. 준호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줘.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지. 그냥 조용히 끝내자.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조항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파트는 준호 명의로, 예금은 반반, 위자료는 없음. 준호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민주 씨 아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민주 씨요. 당신이 3년간 만난 여자.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사람.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카톡 대화 내역, 호텔 영수증, 송금 내역. 전부 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면 제 조건대로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혼 소송이에요. 당신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위자료? 네. 5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대출은 당신이 갚으시고.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파트는 내 명의인데. 공동 명의예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고 저도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당신은 혼외 정사를 했고 그건 명백한 이혼 사유죠.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소송이 시작돼요. 그럼 당신 회사에도 통보될 거고요. 준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너 이러려고 지금까지 참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당신이 저를 버릴 준비를 하는 동안 저도 당신을 떠날 준비를 한 거죠.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준호 씨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준호 씨가 3년간 바람을 피웠고 오늘 아침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21년 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하지만 오늘 음식은 여기까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위에 놓았습니다. 21년 동안 입었던 그 앞치마를.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일주일 안에 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주 변호사님과 함께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소혜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원만한 합의요? 이준호 씨가 3년간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파탄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혼하자고 한 건 뭔가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한소의 씨 명의로 이전합니다. 대출 3억은 이준호 씨가 책임집니다. 둘째, 위자료 5천만 원을 한소혜 씨에게 지급합니다. 셋째, 딸 민서의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는 졸업할 때까지 이준호 씨가 부담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거부하시면 재판으로 갑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아파트까지 넘기고 위자료까지 준다면 과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불륜 증거는 명확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위자료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준호 씨에게 있으므로 재산 분할도 한소혜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조건 받아들일게.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협의 이혼 서류가 작성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률사무소에 모였습니다. 준호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양측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 후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준호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이준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21년의 무게가 그 펜 끝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21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완전한 자유.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각자 잘 살아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 집 좋다. 밝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서 골랐어.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옛날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민서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꺼내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님 응대도 낯설었고 계산도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민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만의 식탁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어땠어? 응, 좋았어. 새로운 빵 레시피 배웠어. 우와, 나도 먹고 싶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민서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용인의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밝아졌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용기 낸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 정말로. 민서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이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아빠 그 여자랑 헤어졌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주 씨 말하는 거야? 응. 할머니한테 들었어. 그 여자가 아빠 돈만 원했던 거래.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헤어졌대.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주는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남자, 돈 쓸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 찾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만날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만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아빠가 정말 후회하는 것 같던데. 민서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빠는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여전히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소혜 씨, 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베이킹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네,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관심 있으면 나중에 제빵사 자격증도 따보세요.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빵사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설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오븐에 굽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빵을 손님들이 사가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도 대학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된 딸은 취업 준비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면접 합격했어. 정말? 어디? IT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민서야.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자. 그래, 그러자. 2025년 설날. 이혼 후 첫 번째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지도 나무를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와 단둘이 조용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하게 떡국을 끓였습니다. 둘이서 먹기 딱 좋은 양이었습니다. 엄마, 이 떡국 맛있다. 그치? 엄마가 처음 만들어 봤어. 진짜? 대박. 엄마 요리 실력 늘었네. 저는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설날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서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작년 설날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근데 엄마, 진짜 잘한 것 같아. 이혼하기로 한 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엄마 요즘 표정 진짜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소희,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48입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작은 빵집, 소의 베이커리, 그런 이름으로요. 딸 민서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혼하고 후회 안 해요? 저는 대답합니다. 전혀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21년을 참으며 산 게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설날 아침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명절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아니, 딸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